전부 쌀가게가 다 없어져요. 이제 그래서 망했죠. 자동차 공업사가 불이 나버려요. 김영삼 정권이 무자비하게 탄압을 합니다. 현대가 완전히 망할 뻔했어요. 그게. 작가 이채인입니다. 삼성 관련된 책을 10권 정도 썼고 현대 계열 책도 4권을 썼어요. 새끼들이래. 미국 사투리 쓰고 피난 내려오고 괄괄한 거 보니까 정재영 회장님입니다. 뭐 제가 뵌 적은 없습니다. 근데 자료상에 의하면 작업복, 회사 점퍼 그걸 많이 입고 다니셨고 저 장면을 보면 자동차 때문에 만난 장면 같은데 전혀 팩트에 안 맞고 두 분이 일화를 드릴게요. 1980년대 초반에 현대가 삼성을 외형상 이기고 재계 1위로 올라가요. 그전에는 무조건 삼성이 1위였거든요. 올라가서 이병철 회장이 좀 소심한 면이 1등만 하던 사람이 2등 되면 좀 소심하잖아요. 그래갖고 헬기를 타고 울산까지 갑니다. 울산 현대 자동차에 가요. 자동차에 관심을 그때 처음 보였을 겁니다. 아마 이병철 회장이. 이병철 회장은 1910년생이고 정재영 회장은 1915년생이니까 저 북한말로 했을 거예요. 아마 형님 오셨습니까? 그랬을 거예요. 헬기장까지 마중 나와서 현대자동차 다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술자리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때 내가 왜 당신한테 졌는지를 알겠다. 그러니까 자기는 경박단도한 이 생필품 위주 사업만 하다 보니까 프레임이 다르잖아요. 자동차 뭐 조선소 막 이런 걸 다 보여주니까 또 서로 기싸움이죠. 근데 기싸움인데도 증거를 확실하게 인정하는 뭐 점도 있었고 자식 농사 진 거 치면은 정재영 회장이 오히려 우월할 수도 있어요. 아들이 8인데 어디 대학 나오고 뭘 한 게 아니라 지금 30대 재벌 중에 7개가 현대가 손자들이 하고 있어요. 그거 다 성공하고 있고. 근데 그게 나는 뭐냐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침 그 밥상머리 공부라고 알죠? 밥상머리에서 정 회장은 진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새벽 6시면 식사를 해요. 온 가족을 식구 다 모아요. 그러면 6시에 쫙 며느리까지 다 모여요. 그래갖고 밥을 먹고 7시면 청운동에서 지금 운영궁 앞에 현대 사옥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모든 아들들이 다 걸어서 출근을 해요.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니까 인화가 안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근데 삼성과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이병철 회장은 권위주의자예요. 굉장히. 그래갖고 유교식 가부장제적인 교육을 시키니까 이제 아들이 셋이거든요. 거기는. 그리고 또 일본인 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드라마에도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일본인 처에 아들이 있고 딸이 있어요. 그래갖고 제일모직 상무까지 해요. 일본인 처의 아들이. 그런데 이제 이병철 회장 돌아가시면서부터 이건희가 다 제거해버리죠. 도쿄에 빌딩 하나씩 주면서 니도 들어오지 마. 그래서 그걸로 다 이제 나가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1915년생인데 일제시대잖아요. 그래갖고 아버지가 소를 판 돈을 갖고 시골에서 농사만 짓자고 그러니까 앞날이 안 보이니까 그 돈 갖고 서울로 튑니다. 그래서 서울 와서 이제 회계학원도 다니고 변호사 되겠다고 막 공부도 하려는데 국민학교밖에 안 나오신 분이거든. 하다 보니까 이제 신당동에 있는 쌀가게 점원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성실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주인이 나이도 드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쌀가게를 물려받아요. 그래갖고 열심히 합니다. 그 근처에 학교 기숙사에 쌀도 대주고 그래서 이제 돈을 꽤 많이 벌어요. 근데 이제 일제가 태평양 전쟁 일으키고 이러면서 전부 쌀가게가 다 없어져요. 이제 배급제가 되는 바람에. 그래서 망했죠. 쌀가게를 못하니까 한 뭐 몇 달 방황하다가 경영에 성공한 사람들 보면 보는 눈이 남보다 빠르잖아요. 자동차가 막 굴러다니니까 저거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다 보니까 쌀가게에서 번 돈도 뭐 날려먹고 또 아버지 어머니 불러다가 또 땅도 사드리고 집도 사고 막 이러니까 돈이 없는 거야. 근데 사채업자 있잖아요. 사채업자 그 노인네하고 좀 친하게 지내면서 그 사채업자한테 가서 선생님 이 사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채업자도 이제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아도 자동차 수리소예요. 그게 종로 어디다가 이제 그 자동차 수리소를 하는데 수입이 짭짤하죠. 그리고 이제 자동차에 관심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기술 배워서 막 하는데 자동차 공업사가 불이 나버려요. 불이 나갖고 이제 거의 죽을 뻔하는데 창문 깨갖고 탈출을 했는데 빚내 갖고 한 사업체가 불이 났는데 어떻게 해요? 망했잖아요. 사채업자 할아버지를 다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내가 손들면 나한테 빌려준 돈 뜯기는 거 아닙니까? 한 번만 더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그 노인네가 그랬대. 허허 난 누구한테 돈 뜯겨본 적이 없는데 자네한테 뜯기면 안 되지 해서 돈을 또 빌려줘요. 그래갖고 다시 이제 복원을 합니다. 그게 성공한 게 현대 자동차의 시발이죠. 현대 건설을 또 차린 얘기도 있고 또 고량교라는 걸 만들어요.
고량교라는 거를 그때 1억 3천 환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때 물가가 6개월마다 100%씩 뛰는 시대야. 전쟁 전 1억 3천 원에 그 공사를 수주했는데 그때는 우리나라가 크레인이 있어요 뭐가 없으니까 막 여름에 장마가 지니까 그 만들어 놓았던 교각이 다 떠내라고 그래서 현대가 완전히 망할 뻔했어요. 그게 여기 처남 뭐 동생 집 다 담보 다 팔고 1억 3천인 거 수주 받은 걸 3억 5천 들여서 납품을 한 거야. 이제 일단 보통 사람은 손 들고 그냥 도망가 버리거든요. 정주영 회장은 그걸로 성공해갖고 6.25 전쟁 때 한강 인도교 제일한강교 그거를 그 다시 하는 거를 현대건설이 해. 그래갖고 그걸로 성공의 발판이 되고 탄탄대로 그때부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이 자본인 거지. 그 사람은 이제 조선소 사업을 왜 꿈꿨냐면 정주영 회장이 베트남 전쟁이 있었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모래 채취선을 만들고 막 하는데 모래 채취선이 고장 나면 베트남에서 못 고쳐. 일본 가서 고쳐야 돼요. 그걸 끌고 가서. 그거 하나 고치겠다고 일본 가서 고치다 보니까 일본 조선소를 시찰하게 된 거죠. 이 양반은 특이한 발상이 있잖아요. 미래를 내다보는 힘이 있는 거지. 조선소를 해야겠다. 그런데 그때가 이제 시기적으로 경부 고속도로 만들 때 그 시점이 맞물렸을 거예요. 그래갖고 박정희 대통령한테 엄청 신임을 얻었죠. 이거 한번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됐겠죠. 울산 현대중공업자리 그 땅을 이제 매입을 했겠죠. 미국 일본으로 간데 그 사람들은 쉽게 장사꾼들이잖아요. 채산성이 안 맞고 기술도 없는데 돈 빌려달라니까 누가 빌려줘요? 돈 빌려주는 사람은 돈 받을 생각을 하고 빌려주잖아요. 돈 띄겠다 그러니까 안 빌려준 거고 미국도 한국을 그때 우방이지만 그 경제하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관계고 누군가 아이디어를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을 갔어요. 정주영 회장이 런던으로 날아갑니다. 그래 맥클레이 은행 부지점장인가를 만나는데 안 만나줬어요. 처음엔 안 만나주다가 이제 이 양반이 엄청 노크를 잘 하시니까 가갖고 이러이러한 사업 계획서를 정확하게 갖다 줬다니까. 맥클레이 은행 부지점장이 보고서 사업 계획서는 훌륭한데 조선소도 없지 않냐. 그러니까 벌판 바닷가 보이는 땅만 있는 거야. 근거가 있어야 줄 거 아니냐. 그러니까 500원짜리 지폐를 딱 내려옵니다. 보니까 이게 뭡니까? 종이 쪼가리인데. 그러니까 여기 거북선이라고 있는데 이게 세계 최초의 철갑선이에요. 우리는 그때부터 철갑선을 만드는 조선 기술이 있습니다. 믿어주세요. 당신같이 돈키호테 같은 사람 처음 봤다. 그리스에 가서 선박 수주를 해오면 내가 돈을 빌려줄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리스 선박왕이라고 그 사람한테 갔더니 그 한 대 값에 두 대를 만들어주면 내가 계약을 하겠다. 그 계약서를 가지고 영국 가서 돈을 받아냅니다. 이제 조선조를 이제 건립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서 비상한 머리 가진 게 뭐냐면 건물 지면서 도크부터 만들고 거기서 배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 1년 만에 한 척을 만들어서 일단 그리스로 띄워요. 대단한 능력이죠. 그리고 그 10년 안에 현대조선이 세계 1위의 조선소로 올라서요. 그 뒤에는 승승장구를 했죠. 그리고 이제 현대반도체도 만들고 우리나라 제1의 기업이 됐고 솔직히 삼성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외형이 커졌어요. 커졌는데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정치에 참여하시게 되잖아요. 김영삼 대통령하고 붙었죠. 3위를 하셨는데 김영삼 정권이 무자비하게 탄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쪼그라들기 시작하죠. 은행 대출도 안 되고 사업 신청서 내면 전부 거절이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왕자회란이 일어나요. IMF가 이제 기폭제인데 정주영 회장이 장자 승계의 원칙을 어겨요. 정몽구 회장한테 정권을 넘기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뭔가 생각이 바뀐 거죠. 진양철 회장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는 없었는데 연세가 드시면서 조금 정신이 흐려진 건 맞아요. 정몽필이라고 있어요. 정몽필이란 분이 장남이에요. 근데 자동차 사고로 죽어요. 정몽구 회장이 당선이 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보니까 계열사를 다 물려주기는 모자란다고 생각한 거죠. 현대그룹을 정몽원 회장한테 넘겨줘요. 정몽원 회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연세대학을 거의 수석 졸업했고 현대전자를 만들어서 지금 하이닉스 반도체 있잖아요. 그게 현대전자 거예요. IMF 때 막 이렇게 구조조정하면서 LG전자로 넘어갔다가 또 LG전자에서 SK로 또 넘어가서 지금 하이닉스예요. 이게 그만큼 이제 정몽원 회장이 경영 능력이 있어요. 셋째 아들한테 다 몰아줬는데 정몽구 회장은 불만이 많은 거 아니에요. 반란을 일으킨 거죠. 주주총회 때 사람들 모아고 했어요. 근데 정몽원 회장한테 패했잖아요. 그리고 2년인가 있다 정주영 회장이 돌아가세요. 쉽게 말하면 현대는 지금 분해가 돼 있는 기업이잖아요. 솔직히 현대상선, 뭐 현대백화점 다 나눠져 있잖아요. 물론 삼성도 나눠져 있지만 삼성은 그래도 삼성전자로 해서 계열 삼성그룹이라는 형태가 있는데 지금 현대는 현대그룹이라는 형태가 거의 없어요. 각자 도생하고 있죠. 그게 왕자일 아니에요. 지금까지 제가 현대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